1분. 오늘은 코스모스를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물질을 폭발적으로 뿜어냈던 대폭발의 큰 사건이 있은 뒤 가늠할 수 없는 영겁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코스모스에는 그 어떤 구조물도 없었다. 은하도 행성도 생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빛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칠흑의 10년만이 그 당시의 우주를 독차지했다. 구조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을 수소 원자들만 주인 행세를 하면서 도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주위보다 밀도가 약간 높은 지역들이 눈에 띄지 않게 느린 속도로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빗방울이 응결되듯 최종 질량이 여러 개가 태양을 합친 것보다 큰 기체 덩어리들이 방울방울 생겼다. 드디어 그 덩어리들 안에서 물질 자체에 숨어있던 모종의 에너지에 불을 댕길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됐다. 이렇게 제1세대의 별들이 태어나자 코스모스는 비로소 온통 빛으로 넘쳐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별빛을 받아들일 행성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으므로 하늘의 광채를 찬탄할 생명도 없었다. 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용광로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연금술의 작업장이다.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타고 남은 재에서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가 앞으로 태어날 행성과 생명의 기본 모체가 됐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자신이 태어나면서 간직하고 있던 수소 핵연료를 더욱 빨리 소모했다. 핵연료를 소진한 별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합성해 놓은 무거운 원소 거의 전부를 한때 자신들이 응결할 수 있었던 성간 공간의 희박한 기체에 되돌려 주었다. 이러한 무거운 원소가 가미되어 젊음의 기운이 넘치게 된 암흑성간운들에서는 빗방울이 응결되듯 제2세대의 별들이 태어났다. 이들은 제1세대의 별들이 형성될 때에는 원료로 사용되지만 제1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들은 제1세대의 별들이 형성될 때에는 원료로 사용되지 않지만 제1세대가 만들어 놓은 각종 무거운 원소를 처음부터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질량이 너무 적은 방울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작은 방울들은 별들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성간 안개의 한 기퉁이에서 행성으로의 운명을 걸었다. 그중 돌과 철로 된 하나의 작은 세계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원시지구였다. 그 후 원시지구는 얼었다 녹기를 계속하면서 내부에 갇혀있던 메탄, 아모니아, 수증기, 수소 등의 기체를 외부로 방출했고 이렇게 해서 원시 대기와 최초의 바다가 지표와 그 인접 공간을 둘러쌌다. 태평양 광선이 원시 지구를 덮이면서 대기 중에 폭풍이 일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화산이 터져 용암이 흘렀고 이러한 와중에서 원시 대기의 구성 분자들이 일부 해리되었고 해리의 결과물로 생긴 원소 분자들은 서로 다시 들러붙어 좀 더 복잡한 새로운 분자들을 형성했으며 그 일부는 바닷물에 녹아들었다. 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원시 바다는 일정한 온도와 농도를 유지하면서
일종의 국물로 변해갔다. 진흙 표면에서는 분자들이 체계적으로 합성되어 각종 복잡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분자 하나가 원시 바다의 국물 안에서 다른 분자와 우연히 만나서 자신과 같은 분자를 어설프게 복제해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화학 반응들은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 복제의 과업을 점점 더 정교하게 수행하게 됐다. 자기 복제가 가능한 반응들의 조합들은 자연선택이라고 불리는 체 덕분에 다른 반응보다도 더 많은 자기 복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복제를 잘하는 것일수록 당연히 자기 복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시 바다에는 자기 복제가 가능한 유기분자들이 다량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국물의 농도는 점점 옅어져 갔다. 이렇게 하여 원시 바다에서는 감지될 수 없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생명의 출현이 진행됐던 것이다. 단세포 식물의 진화로 생물은 자신의 음식을 스스로 생산할 준비를 시작했다. 광합성이 지구 대기의 성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암수의 성구별도 이루어졌다. 제각각 멋대로 살아가던 다양한 형태의 분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특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잡한 세포로 성장했다. 화학적 감각기관의 진화로 생물은 우주를 맛과 냄새로 즐길 수 있게 됐다. 단세포 생물은 다세포 군체로 진화하여 특수 기능을 갖춘 여러 기관을 보유하게 됐다. 그리고 눈과 귀가 생기면서 보고 들을 줄 알게 됐다. 바다에서 태어난 식물과 동물이 묻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유기생물이 윙윙거리며 날고 바삐 기어가고 허둥지둥 도망가고 무언가 잔뜩 쌓아 올리기도 하고 미끄러지는가 하면 퍼덕거리며 날개를 치고 몸을 신나게 흔들거나 나무에 기어오르던가 아니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등의 다양한 행동을 할 줄 알게 되었다. 거대한 짐승들이 수증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정글 속을 전둥 같은 쿵쾅 소리를 내며 걸어다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주 자그마한 녀석들이 전처럼 딱딱한 알이 아니라 액상물질에 둘러싸여 태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원시 바다의 액체가 그들의 혈관 속을 굽이굽이 흐르는 듯 했다. 그들은 영악함과 민첩함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무리가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와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 발로 똑바로 설 수 있었고 연장을 사용할 줄도 알았다. 다른 동물, 식물, 그리고 불을 다스렸으며 언어를 궁리해냈다. 별 내부에서 진행된 연금술이 수소를 태워서 성공적으로 합성한 재가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바로 이 재가 의식을 갖춘 존재로 둔갑한 것이다. 그 후 그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참으로 놀라운 일도 많이 해냈다. 글자를 발명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예술과 과학을 발달시켰으며 급기야 다른 행성과 별에 우주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이 150년 우주의 역사 안에서 수소 원자가 일으켜낸 놀라운 업적의 일부이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마치 신화의 서사시처럼 들렸을 것이다. 옳은 판단이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화이다. 현대의 과학이 서술한 우주 진화의 대서사시인 것이다. 이렇게 어렵사리 만들어진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변하다니, 우주에서 벌어졌던 진화의 단계를 차근차근 이해하노라면 거대한 수소산업의 최종 산물로서 태어난 생물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도 우리와 같이 놀랄 만한 돌연변이들이 이룩한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먼 곳 어디에선가 우리에게 들려줄 그들의 흥얼거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와 조금이라도 다른 성격의 사회를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존재로 간주하며 심히 혐오하고는 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방이나 외계라는 표현의 부정적 뉘앙스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 그렇지만 각기 다른 문명들이 보여주는 문화와 유적의 다양성은 인간으로 되어감의 다른 방식들을 우리에게 시사할 뿐이다. 외계 문명인에게는 인류 사회의 차이가 유사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것이다. 어쩌면 코스모스에는 지능을 갖춘 존재의 밀도가 예상외로 매우 높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은 지구 이외에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 지구에만 있다. 인간은 지구라고 불리는 이 자그마한 행성에만 사는 존재이다. 우리는 희귀종인 동시에 멸종 위기종이다. 우주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 하나하나는 모두 귀중하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너와 다른 생각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죽인다거나 미워해서야 되겠는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수억 개나 되는 수많은 은하들 중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도 더 큰 집단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가까운 가족에게, 다음에는 사냥과 채집 활동을 자기와 같이 하는 이들에게만 충성을 바치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충성의 대상을 자기가 속한 마을에서 부족으로, 그리고 도시국가에서 국가의 순으로 점차 넓혀갔다. 사랑할 대상의 범주를 계속해서 넓혀왔다는 이야기이다. 충정의 대상은 오늘날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조직으로까지 확대됐다. 초강대국은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회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간화의 과정과 인격 함양을 경험하게 된다. 현대는 충성의 대상을 인류 전체와 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할 시대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의 생물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설명한 우리의 생각을 싫어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도 지구상에는 많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배반자, 충성심이 없는 비애국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나눠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좀 다른 맥락에서 한 이야기이지만 H.G. 웰스의 주장대로 인류가 우주를 얻느냐 아니면 공멸의 나락으로 빠지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수백만 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상에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후의 지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지난 46억 년 전의 긴 역사를 통해서 그 무엇도 지구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를 떠난 작은 무인 우주 탐사선들이 우아하게 반짝이며 태양계 구석구석을 두루 헤엄쳐 다닌다. 벌써 우리는 20여 개에 이르는 전체들의 예비 정찰을 모두 마쳤다. 그 중에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들도 포함돼 있다. 6개의 행성,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밤하늘에서 별자리 사이를 움직여 다니며 밝게 빛나는 이 행성들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주를 이해하도록 한 원동력이었으며 그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안겨준 주인공이기도 하다. 앞으로 인류가 핵 전쟁의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음의 두 가지 업적으로 후대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과학기술이 겨우 사춘기적으로 발달한 단계에서는 자기 파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무척 어려웠음에도 자기 파멸의 위험을 용케도 모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돼야 할 업적 중 첫 번째일 것이다. 그리고 별을 향한 탐험이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됐다는 점이 두 번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하면 철저하게 모순되는 선택이 이루어진 셈이다.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데 쓰이는 로켓과 똑같은 로켓 추진체가 핵탄두를 적국으로 날려보내는 데에도 쓰인다. 로켓 추진뿐 아니다. 바이킹과 보이저 탐사선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사능 에너지도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알아낸 바로 그 기술에 힘입어 마련된 것이다. 모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유도하고 추적하거나 또는 적의 미사일 공격에서 자국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전파 기술과 레이더 기술이 행성 탐사용 인공위성을 유도하고 제어하는 데 그대로 쓰일 뿐 아니라 외계 문명으로부터 신호를 검출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을 파괴한다면 별과 행성의 탐사는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 반대의 상황도 물론 가능하다. 행성과 행성의 탐사가 계속될수록 인류 우월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다. 그 대가로서 우리는 우주적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우주 탐사는 지구에 사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를 죽음과 파괴가 아니라 삶을 위해서 이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구와 지구인을 이해하는 동시에 외계 생명을 찾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유인 탐사이든
무인 탐사이던 간에 우리의 우주 탐험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바로 그 기술과 바로 그 조직력 덕분에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주 탐험도 전쟁에서 요구하는 바와 똑같은 수준의 전국민적 각오와 용기를 각자에게 요구한다. 전 지구 규모의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진정한 의미의 군축 시대가 온다면 그때 비로소 인류의 우주 탐험 노력이 강대국들의 방대한 군수 작업을 흠결하는 평화의 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준비 과정에서 얻는 것들은 코스모스의 탐사선 준비에도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성들의 무인 탐사 계획을 적당한, 아니 비교적 야심찬 규모에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리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위의 그림은 미국의 우주과학 예산의 규모와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소련이 이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쓴 경비는 미국에 비하여 몇 배 수준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과학 예산을 합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10년마다 핵 잠수함 2세대를 생산하는 데 드는 경비와 비슷하며 여러 무기 체계들 중에서 단 한 가지에 드는 연간 경비를 약간 넘는 미미한 액수이다. 1979년도 4사분기에 FA-18 전투기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51억 달러로 F-16 사업은 34억 달러로 각각 증액했다. 그러나 행성들의 무인 탐사에 투자한 예산이 무엇이든 투자한 예산이 미국이든 소련이든 미소한 액수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구체적 비교를 위하여 미국의 캄보디아 폭격을 예로 들어보겠다. 미국은 1970년과 1975년 사이에 무려 7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캄보디아 폭격에 퍼부었다. 바이킹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는 데에 든 경비나 보이저 우주선을 외 행성계로 보내는 데 필요한 총 예산이 1970년에서 1980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데 소요한 경비보다 적다. 기술 인력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첨단 기술의 개발을 자극함으로써 우주 탐사 계획은 투자한 액수의 몇 배를 거둬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행성 탐사에 쓰인 1달러는 국가 경제에 7달러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 모두 기억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우주 개발 계획이 여러 가지 있다. 이 계획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화성 표면을 가로질러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의 개발, 우주선과 혜성의 궤도, 랑데뷰, 타이탄 위성 대기에 탐사선을 내려보내려던 계획, 외계 문명권의 대규모 전파 탐색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달에 연구지구를 설치한다거나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사업 같은 대규모 우주 탐사 계획은 참으로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 및 재래식 분야의 군비 철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극적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가까운 장래에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화성의 유인 탐사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자기 멸망의 파국을 피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달에 연구기지를 설치하고 화성에 사람이 직접 가는 일이 성사될 것이다. 정적인 사회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문제는 모종의 심리적 복리 현상이다.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우주 탐사선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려는 경향이 있다거나 우주를 향한 미래지향적 정책 앞에서 주춤거린다면 그 효과가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됨으로써 결국 인류의 우주 탐사 노력에 커다란 퇴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것과 반대의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가려는 노력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쓴다면 그 효과가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어 결국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지구 이외의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코스모스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인류의 대단한 성취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60만 년 전 오늘날 탄자니아 북부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인접한 사바나 대초원 전역이 화산재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였다. 얼마 후 재는 가라앉아 두꺼운 층으로 굳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360만 년이 흐른 1979년에 고 인류학자인 메리 리카가 그 화산재의 층에서 발자국을 찾아냈다. 그녀는 이 발자국이 원인의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어쩌면 그 발자국의 주인이 현재 지구인 모두의 조상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탄자니아에서부터 물경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 인간은 달을 보면서 늘 낙천적인 생각을 한다. 낙천적인 생각에서 달의 한 지역에 고요의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곳은 실은 물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건조한 평지이다. 바로 거기에 사람의 발자국이 남겨졌다. 리키가 원인의 발자국, 원인이 원숭이 같은데요. 원인의 발자국을 발견하기 꼭 10여 년 전의 사건이었다. 그것은 지구 바깥 전체에서 나들이 할 수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 남긴 발자국이다. 발자국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읽는다. 발자국에서 우리는 거리를 상상한다. 여울져 흐르는 억겁의 시간을 이제 세 토막으로 나누어 생각하자. 360만 년, 46억 년, 그리고 150억 년. 수소의 재에서 시작한 인류는 광막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다. 인류는 우주가 한 구석에서 박힌 미물이었으나 이제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아는 존재로 이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원을 더듬을 줄 알게 됐다.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별에 대해 숙고할 줄 알게 됐다. 10억 배의 또 10억 배의 또 거기에 10억 배나 되는 수의 원자들이 결합한 하나의 유기체가 원자 자체의 진화를 꿰뚫어 생각할 줄 알게 됐다. 우주의 한 구석에서 의식의 탄생이 있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줄도 알게 됐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아니면 그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인류를 여기에 있게 한 코스모스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드디어 코스모스를 다 읽었습니다. 내일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데일 카네기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